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진근 교수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격증 소개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산관리사 제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필요성, 역할, 그다음 활용 분야, 그 다음에 상세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자료들을 출간된 발간물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근의 흐름과 덧붙여서 이 자격증 제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나중에 어떻게 기여를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가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융합적 인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산관리사 이 자격증 제도를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상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1969년 그리고 70년 이 즈음에 독자적인 상품으로서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미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기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 지시 명령에 불과했다면 197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개개인이 쓰는 어떤 사무용의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 도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밖에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전략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그러한 도구이자 그 다음에 생산물로서의 어떤 소비재이자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창작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소프트웨어의 위상 변화와 함께 이것을 이용하는 그 법적인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자산관리사로서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기여가 인정돼야지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다 숨어 있는데요. 우선은 소프트웨어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샀죠. 그래서 그 회사에 뭐 2개가 필요한데 10개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다행이지만 실제로 20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안 사서 분쟁이 발생하는 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소비재로서 이제 역할을 넘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짜는 도구로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음악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생산을 위한 도구로서도 쓰이거든요. 어떤 도구를 쓰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A 도구를 써서 B라는 상품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B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게임이 그렇죠. 굉장히 잘 팔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A란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는 B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B가 갖고 있는 시장이 A 시장으로 락업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장의 확장까지 고려해서 A의 A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수량뿐만 아니라 그 라이센스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사실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요 예측이죠. 최근에 국방부를 상대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유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어떤 기업에 직원이 100명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직원의 100명 중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한두 명이 어쩌다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한 명이나 두 명치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 1번하고 2번만 계속 쓰면 괜찮은데 어느 날은 3번하고 4번이 쓰고 어떤 날은 70번하고 80번이 쓴다고 그러면은 이게 라이센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도 여전히 그 법적인 위험을 안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수요 예측이 단순히 3개를 산다, 4개를 산다가 아니라 사용의 어떤 빈번함,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이트의 규모,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아주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사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MS 워드가 시중에서 5만 원 한다. 그럼 5만 원 주고 사죠. 하지만 기업은 다릅니다. 조건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마켓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구매 자체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을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되면은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문서를 작성할 때 쓰는 것이야 뭐 아래한글이라든지 아니면 MS 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기업이 하는 역할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A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B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만 하더라도 신한은행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우리은행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같은 대출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품도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사느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짜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매매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법적으로 도급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계약의 관계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으로 업데이트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라는 그런 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업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자꾸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면 하드웨어 시스템을 바꾸면 소프트웨어도 변해야 되거든요.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춰 또 변하고 랭귀지가 더 발전하면 또 거기에 변해야 돼요. 이런 업데이트 누가 할 거냐? 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는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변합니다. 국토부에서 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제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쏟아넣었죠. 거기에는 대출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행들이 자기네 시스템에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의 과정이 없으면 업무는 죽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모든 계약관계를 단절해 버렸어요. 그 프로그램은 업무가 변하기 전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업무가 변한 후에는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폐기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무체재산권은 양도할 때
혹은 계약이 끝나도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은 팔면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집이 나중에 너무 오래돼서 폐가가 됐어요. 그 집을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복제성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팔 때도 복제해서 주거든요. 원본이란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미술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원본이란 개념이 중요한 저작물이 사실 없어요. 물론 뭐 윤동주 시인이 자기가 자필로 시를 적은 게 있다. 그 원본이다. 그거는 저작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입장, 그 다음에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갖고 있는 그 히스토리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림을 제외하고는 원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무한복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뭐 저희 홍길동이 머리카락 뽑아서 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때도 우리가 집을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제되어 있는 하나의 복제물을 줄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제 컴퓨터에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지우기가 싫죠. 어쩔 땐 까먹고 안 지워요. 그런데 사용하다가 걸려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속에다가 트로이 목마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조정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예 갖고 옵니다. 내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P 어드레스 어디 사이트에서,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뭐뭐뭐를 가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썼다는 걸 갖고 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트레이싱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폐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정확히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언제 폐기해야 되는지, 단순히 이용하라 해주고 폐기하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하지만 양도했다든지 아니 업그레이드 체인에 구속되어 있을 경우에 기존의 것을 폐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지 계약 관계가 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폐기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우선은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것이 또 다른 것과 호환되고 있는지, 하드웨어 시스템에서는 어떤 것이 잘 동작되는지, 특히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IBM 기계만 있다. 그런데 IBM 기계가 아니라 어떤 써니 기계에서 잘 돌아가는 거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도 잘 알아야죠. 시장 상황도 잘 알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라이프 사이클의 끝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샀더니 더 좋은 게 나왔네, 이런 경우죠. 소나타 싸다고 해서 샀더니 내년에 신제품 나오면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실 좋아하고 그 시장과 소프트웨어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관계를 잘 아는 그런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아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이걸 알아야 되는 전문가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다른 또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작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허도 관련되고,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작 특허도 관련되고, 또 영업비밀과도 관련되고, 최근엔 부정경쟁방지법과도 관련되고, 또 컴퓨터와 관련된 라이센스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계약법과도 관계되는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과 관련성을 갖는 아주 특유한 그 저작물이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법 전체를 관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용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센스, 이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뭐죠? 면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에서는 그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 면허다, 이렇게 용어로 라이센스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 라이센스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그 음악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라이센스에 사인을 했나요? 그냥 동의함 누르고 이제 했죠. 짧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쓴 어떤 논문에도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아도브 플래시 그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이 읽어도 라이센스 길이가 약 14분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문헌에 의하면 14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물론 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된 걸 14분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라이센스가 복잡하고 다단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폰트 파일과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제가 지금 검토하느라고 어렵게 라이센스를 모았어요. 특히 외국 거를 많이 모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코어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씩 틀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모든 기업들이 코어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해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대1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백인백색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라이센스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또 하나는 이런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산 관리를 얼마나 회계학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도 키워야죠. 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CIO라든지 CTO 그것뿐만 아니라 CLO, 리걸 어드바이스까지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사실상 다 해야 되는 아주 우리가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아주 종합적인 지재권의 자격증 영역이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에 맞게 또 사회에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가 이렇게 그런 뭐 우여곡절에 여러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SPC에 이 주관기관인 SPC에 근무를 하진 않지만 제가 초창기부터 이 자격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왔고 좀 조력한 입장에서 이 자격증이 공인 자격증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산관리 필요성, 이게 단순히 총무과에서 우리가 몇 개를 갖고 있어. 이걸 적어두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라든지 관련법,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회사의 미래 전략을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아무쪼록 자격증이 많이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좀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증은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관련 국가 인증 자격증이다. 아마도 기업에서 그 점을 많이 리크루팅에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몇 년 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불과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격증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노하우와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배출했었고요. 그 효과를 인정받아서 한 5년쯤 전에 공인 인증 자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총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 관련법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 다음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배양하는 검증시험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실무 능력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는 실무 능력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기업에서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예전에는 좀 봐줬거든요. 실제로 BSA에서 조사해서 미국에 보고하고 또 통상의 자료로 쓰이는 불법 복제 현황도 보면 한 40% 이하의 불법 복제율이 있으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그러면 양호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한 30% 정도가 되면 굉장히 우수한 국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불법 복제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 행위를 진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장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었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시장 확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MS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들어오는 감정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 저작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감정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저작권 개념, 그다음에 라이센스 개념, 이게 당연히 핵심적인 지식으로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반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기획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구매하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구매할 때, 계약할 때, 관리할 때 우리가 단순히 볼펜 사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구입 단계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종류와 수요량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낱개로 CD에 넣어서 하나하나 파는 시절에는 이게 좀 쉬웠죠.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파는 기업들이 없다. 좋은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 사이트 전체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만 쓸 것인지 어떤 업무에만 쓸 것인지 동시 접속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굉장히 난해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요량 판단부터 아주 전문적인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의 세계로 오면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아마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을 공부하면서 SaaS라는 용어를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프로퍼티 혹은 어떤 그 엔티티로서 공급이 됐거든요. 즉 단위 객체로서 공급이 됐죠. 근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오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로 공급되죠. MS365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번역할 때 어디 들어가세요? 구글 번역 사이트에 들어가죠. 번역 소프트웨어를 내려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이트에서 한글을 입력해서 영어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뿐이죠. 구글은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지금 공짜니까 되게 뭐 편하게 쓰시겠죠.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어떤 기업의 전문적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더 수준 높은 그러한 그 툴로서 제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되게 복잡한 그런 라이센스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구입 단계에서는 그런 그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한 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이 TCO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탈 오피스, 토탈 코스트 오브 오피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소프트웨어와 관계된 총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공정 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초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융합적인 학문을 하는 그러한 그 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 산업의 화두가 융합인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융합인재다. 그리고 융합된 하나하나의 요소 그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선호되는 지식들로 무장한 또 그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융합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 활용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담당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 및 자산관리 담당자, 회계법인의 그 소프트웨어 감사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저작권사의 법무 담당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계속 방어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저작권사의 법무 담당자 이제 또 공격적인 차원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이런 자산관리의 컨설턴트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뭐 다 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특수한 어떤 분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공인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2급만 공인자격증이고 1급은 비공인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검정료 같은 것은 참조하시고 혹시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응시 대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다만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응시를 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업 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운영 관리하려는 실무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미래 기업인이 될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을 인한 기업 리스트를 관리하는 CTO나 CIO 책임자들, 그리고 개인 기업들도 이런 자격증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 툴, 그 다음에 개발 툴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1인 미디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1인 미디어 기업들은 스스로 창작도 하고 또 타인의 권리 침해도 방지하고 또 타인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방어해야 되고 이런 1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격증을 따두시면 좀 더 회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급인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는 차원에서는 뭐 응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1급 자격에서는 응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2급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관련 분야 경력의 2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면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1급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격증에 어떠한 과목이 있고 또 어떠한 배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급 자격증을 보면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총 4개의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과목은 소프트웨어 일반인데 여기에서 총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일반은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고 이런 일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라이센스보다도 관련법부터 공부를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관련법은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특허법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법들, 특히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법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여기서 2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라이센스를 공부하는 게 아마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작권이 있으면 그때부터 라이센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주는 계약의 내용이 라이센스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총 20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자산으로 관리하는가, 이제 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회계라든지 이런 회사 실무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개의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시험은 80분 동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점 미만은 꽈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2급은 문항당 1.25점을 둬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1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2급과 같은 과목 플러스 소프트웨어 감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역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1급은 소프트웨어 감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항당 1점을 배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니까 거기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일반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론과 소프트웨어의 역할 및 투자 동향,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는 라이센스의 이해, 라이센스 제도 및 정책, 그 다음에 침해와 방지, 이것에 대해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법에서는 지식재산권법, 특히 그중에서도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또 보호를 제한하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침해와 구제 방법, 그 다음에 이 저작권 제도를 토대로 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학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서는 자산관리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유한 자산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급 시험에만 있는 소프트웨어 감사에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감사의 방법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를 통제하는 활동, 자산평가, 그 다음에 그 도구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적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론 및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역사와 최신 동향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일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게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법제도를 들어가고 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특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생명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프트웨어를 항상 피동적으로 쓰는 것만 아니거든요. 개발할 수 있을 때 방법론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선은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의 역사를 이해하고서 관련법을 공부해야지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지, 또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구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내용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됐겠습니다만은, 특히 여기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자가 라이센서가 되는 거죠. 즉 저작권을 이용 허락하도록 하는 자, 라이센서가 돼서 라이센시에게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는, 허락을 해주는 그러한 계약법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단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닉스를 좋아했어요. 아마 소프트웨어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인프레임급에 있어서 운영체제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유닉스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어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로 일컬어지는 C 언어를 만들고 이 C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시스템을 잘 동작시킬 수 있는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운영체제가 유닉스거든요. 이 유닉스는 지금까지도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PC에서 쓸 때는 윈도우즈라든지 뭐 리눅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메인프레임급으로 가게 되면 유닉스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유닉스가 사실 초반에는 원래 그 유닉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오픈 소스였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처음으로 입법화된 것은 1980년 미국 저작권법이에요. 70년대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진 것은 컴퓨터가 탄생하고 난 이후예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탄생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최초의 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ENIAC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1940년대에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진공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스위칭을 했을 때였거든요. 컴퓨터 언어라는 게 따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기계어가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1960년대에 미국 신문을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납니다. IBM이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치해서 쓸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7대 넘게 팔렸다는 신문 기사가 대서특필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를 이렇게 많이 사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죠. 지금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 뭐 노트 이런 게 나오면 뭐 한 번 팔리면 뭐 수천만 대씩 팔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 7대를 팔고 굉장히 놀라요. 그때 IBM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탁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살 때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겠죠. 그냥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넣어주죠. 그 기능을 제가 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한 IBM은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넣어주면 그 기능을 써서 누군가 무슨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7대를 팔았는데 7대 산 사람들이 다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오는 거예요. IBM은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각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따로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따로 만들어줬는데 혹은 7회사가 같이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줬는데 이걸 딴 기업에서 베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딴 기업에서 못 뺏기게 해야죠. 내가 그걸 만드느라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다른 기업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베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꼼짝하지 마라.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그보다 더 무서운 금지 청구권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금지 청구권이 왜 제일 무섭다고 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게 금지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형사처벌이죠. 감방에 가니까. 근데 법인을 감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겠죠.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금지 청구권은 왜 무섭냐면 갤럭시 10이 오늘 출시됐어요. 이게 IBM의 혹은 애플의 어떤 저작권이나 특허권, 특히 옛날에 그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권 침해했다고 논란이 많았죠. 그걸 침해했다고 해서 금지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송 끝날 때까지 갤럭시 10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이 3년 걸리면 갤럭시 10은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다르게 금지 청구권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권리 행사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권리 행사를 해야죠. 근데 IBM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누가 베끼지 못하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 게 70년이죠. 69년, 70년. 1969년에 IBM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팔겠다고 하는 분리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아주 파이어니어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969년에 IBM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팔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이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컴퓨터를 팔았는데 잘 팔렸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분리해서 팔겠다라고 했을 때 딴 사람이 그걸 안 갖다 써야 되는데 법제도가 없으면 이거는 뭐 혼자 하는 소리죠, 뭐. 그렇죠? 혼자 하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 정부 등에 소프트웨어를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콘투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결과로 1980년에 미국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 미국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저작권으로 보호할까? 특허로 보호할까? 아니면 제3의 어떤 권리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특허로 보호하자니 특허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각 국가에. 야,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특허는 기술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기술 발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컴퓨터는 기계를 돌리는 도구기는 하지만 기계가 기계일 뿐이지, 그리고 기계가 기술의 대상일 뿐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쭉 적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이게 소위 미국 법에서 말하는 애브스트랙트 아이디어거든요. 추상적 아이디어죠. 이거 미국 법원에서도 특허 적격성이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로 보호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다른 법률로 만들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일본 이런 데서는 그 당시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생각해요. 이 법을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만드는데 몇 년쯤 걸릴까? 미소 냉전 시대죠. 1970년대. 아마 100년이 지나도 만들어지지 않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언어로 기술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언어로 무언가를 쓴다는 것, 이건 뭐랑 제일 비슷할까요? 소설을 쓰는 것, 시를 쓰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그렇다면 저작물로 보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작물로 보호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방식주의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특허는 발명을 했다고 권리가 바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해야죠. 그 다음에
특허 요건을 심사하고 심사돼서 특허 결정이 되면 등록을 해야 돼요. 또 등록료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특허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권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허법제의 태도예요. 그런데 저작권은 출원해라. 특히 특허는 선원주의라고 그래서 맨 먼저 특허 출원하면 그 사람의 권리를 다 갖거든요. 실제로 전화기의 아버지 그레이엄 벨이 처음 전화기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 지금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이 발명한 것을 보고 와서 출원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전화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벨이 실제 발명하지 않았다라는 결의안을 한번 채택한 적도 있었어요. 특허권자를 바꾸면 되지 왜 결의안을 채택했을까요? 특허의 존속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꾸고 뭐 할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화기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소송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원래 소송하면은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의안 채택하고 그랬죠. 어쨌든 특허의 그 특성은 뭐냐면 방식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면 권리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원래 예술가들은 먹거리 극적극적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죠. 그걸 매번 가서 등록하라고 그러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와는 다르게 저작권 제도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게 되죠. 이 무방식주의는 저작권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중요한 키워드냐면 여기로부터 특허와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별도의 출원 등록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가 창작했는지 안 창작했는지 나는 몰라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발명한 것을 내가 쓰잖아요. 내가 제 거를 보지 않고 썼어요. 그냥 우연히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썼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침해했다고 혼내주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특허 등록을 했고 등록부가 공시되고 있으니까. 과실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했는지 난 몰라요. 등록된 적도 없고 출원한 적도 없으니까. 제 책상에만 있어도 이미 저작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똑같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저 친구는 나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넌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나는 특허는 다르게 독자적 창작의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네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자신이 가진 저작권 저작물을 보고 내가 복제를 하든지 아니면 내 저작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거성 요건이에요. 의거성 요건. 이게 무방식주의, 그 다음에 독자적 창작의 항변, 의거성 문제로 오는 이 구조를 나중에 그 관련법에서 잘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공부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발명은 공표권 이런 게 없죠. 출원되면 이미 공표가 됐으니까. 하지만 저작권 제도는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공표권이라는 저작 인격권을 갖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외에도 이런 제도의 차이가 많은 변화를 또 그 특허권과의 구별을 낳게 됩니다. 다시 돌아서 오픈소스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멀리 갔는데요. 1980년 이후에 드디어 미국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하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닉스가 70년대에는 사실 오픈되어 있었는데 권리가 없으니까 오픈돼서 서로 다 썼어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내가 고쳤으니까 너도 써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니까 그 저작권을 갖고 있었던 AT&T에서 이걸 독점적 권리로
자기가 가둬버리게 돼요. 그때 이걸 쓰던 젊은이였던 리차드 스톨만, 지금 꽤 나이가 먹었지만 그 사람이 나는 유닉스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GNU 프로젝트라는 걸 발족을 시키고요. 그 프로젝트로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자본주의에 비유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산주의에 좀 비유될 수 있겠죠. 뭐 공산주의라 하니까는 갑자기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그 오픈소스를 여러 사람이 쓰게끔 해서 문화 발전을 함께 하자. 우리가 시장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실상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픈소스에 반대했던 외국의 IBM이라 이런 데도 써니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오픈소스 진영과 다 결합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 진영은 누구나 해커들이 같이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의 속도가 사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소수예요. MS도 최근에 오픈소스 진영에 일부 참여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오픈소스 진영이 오히려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에서 특히 이건 법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사회 운동으로 시작된 무브먼트인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공부를 라이센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는 라이센스에 의해서 이 법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공인하고 있는 자격증만 해도 한 80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이 80종을 법률가가 쓴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를 만든 프로젝트를 같이 한 해커들이 써요. 해커들이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 내용이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파라든지 아니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데서 이걸 위한 해설서를 만들고 그러죠. 뭐 그냥 여기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해설서 만든 것도 또 갖고 오고 그래서 해설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설서를 주고 공부해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고 그러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센스는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백인 백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죠. 80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특히 주요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정책이 무엇인지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저작권법인데요. 사실상 물론 그 앞에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에 대해서 개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만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권의 보호, 그 다음에 공정이용, 침해 구제라는 큰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1986년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만듭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요. 일본도 만들고 싶었는데 일본은 혼나고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저작권법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도의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죠. 자격증의 명칭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사죠. 어떻게 보면 자격증 명칭으로 보면 여기만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제도적 이해,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의 개요 및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프로세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및 적용 서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갖고 여기를 이제 채워넣게 되겠죠.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채워넣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자산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아주 내실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 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법에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 뵙기로 하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